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움직였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늙어서 가난하게 남았다. 반대로 겉보기에 게으르고 느긋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방향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믿었다. 땀은 방향을 이길 수 없다. 열심히만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잘못된 길에서의 노력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끝은 절벽이다.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특히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들은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걸어왔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방향을 바꾸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하루를 미루면 평생을 후회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다. 내가 서울에 올라와 첫 가게를 차렸을 때 나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했다.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손님이 많았지만 남는 돈은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장부를 펴놓고 곰곰이 생각했다. 왜일까? 나는 누구보다 성실한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그때 깨달았다.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목표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지 잘 살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방향이 틀렸던 것이다. 많은 50대들이 지금 그 시절의 나처럼 산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없는 노력이 가장 위험하다. 배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나침반이 없으면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 세상은 변했다. 20년 전에는 근면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이 미덕이다. 지금은 땀보다 생각이 돈이 되는 시대다. 그대가 아직도 몸으로 버티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열심히 일하지 말고 제대로 일하라. 50대에게 이 말은 특히 절실하다. 나이 들면 몸은 약해지고 체력은 줄어든다. 더 많이 할 수도 더 빨리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건 판단력이다.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노력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방향을 묻지 않는 노력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한 번은 내 공장에 일하던 한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일하고 누구보다 늦게 갑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네 일을 생각하면서 하느냐? 그냥 시켜서 하느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머리로 하지 않는 일은 몸만 고생시키는 법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며칠 뒤 다른 제안을 가져왔다. 회장님, 이 공정 방식을 이렇게 바꾸면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네가 돈을 벌 준비가 된 거야. 똑같은 일이지만 생각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체력의 싸움이 아니다. 사고, 스카의 싸움이다. 젊었을 때는 몸이 자산이지만 나이 들면 머리가 자산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싸운다. 더 오래 일하려 하고 더 많이 버티려 한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무엇을 버릴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방향을 바로 세우려면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 그게 생각의 정리다. 내가 현대를 세울 때도 그랬다. 처음엔 나도 방향을 몰랐다. 공사 현장마다 문제가 터졌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모두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를 만들 때도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한국에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방향이었다. 그 방향이 있었기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방향이 명확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방향은 무엇인가? 돈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자존심인가? 방향은 단 한 가지여야 한다.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쪽. 많은 50대가 돈을 쫓지만 돈은 방향이 아니라 결과다. 결과를 목표로 삼으면 늘 흔들린다. 방향을 목표로 삼으면 길이 생긴다. 나는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진짜 부자는 일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일을 통해 불평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늘 말한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나 묻지 않는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은 성실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정확한 자에게 상을 준다. 방향을 잡는 첫걸음은 멈추는 것이다.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가? 혹은 그저 생존을 위한 반복인가? 답이 후자라면 지금이 바꿀 때다. 세상은 당신이 멈추길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멈춰야만 세상이 보인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땀을 흘렸지만 결국 그 땀이 나를 부자로 만든 건 아니다. 나를 부자로 만든 건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었던 태도였다. 그 질문이 나를 늘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말을 남기고 싶다. 50대여 더 이상 땀을 흘리지 말고 방향을 찾아라.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다음 이야기는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덫, 바로 젊을 때의 습관이다.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발목을 잡는지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젊을 때의 성공 방식이 나이 들어서도 통할 거라. 믿는 사람은 이미 실패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쌓인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오만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수많은 50대들을 보았다. 그들은 젊을 때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붙잡고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늘 같았다. 시간이 그들을 이겼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배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새롭게 산다. 젊을 때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순간 인생의 성장은 멈춘다. 50대 이후의 부자는 새로 배우는 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 믿는 자다. 내가 한창 사업을 키울 때 내 옆에는 언제나 젊은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보다 기술도 잘 알고 외국의 흐름에도 빠르게 반응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배웠다. 회장님,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수출 계약을 따냅니다. 요즘은 일본보다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반감이 있었다. 내가 모를 리가 있나?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세상은 내 경험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경험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50대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성공했어. 그러나 그 말이 바로 함정이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1970년대에는 수출이 곧 나라의 힘이었지만 1990년대에는 기술이 힘이 되었고 지금은 정보가 힘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절의 방식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웠다. 노력은 하는데 성과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내가 만난 어느 50대 사장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자문을 구했다. 회장님, 저는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더 빨리 진급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는 말했다. 저는 경험이 많고 일을 더 잘합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서 문제요. 당신은 여전히 경험이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변화가 무기라고 생각하지요. 싸움의 무기가 다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배웠다. 버릴 줄 알아야 더 큰 것을 얻는다. 나도 처음엔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바람이 강할수록 가지를 흔들 줄 알아야 살아남는다는 걸. 고집은 성장의 적이다. 배운 것을 버리는 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과거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는 1980년대 초 해외 공사 현장을 직접 다닐 때였다.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나는 커다란 시련을 맞았다.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완공이 어렵습니다. 나는 처음엔 화가 났다. 내가 수십 년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있나? 그러나 그날 밤 나는 텐트 안에서 도면을 다시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다음 날 나는 그 젊은 엔지니어에게 말했다. 좋다. 네 방식을 한번 믿어보자. 결과는 놀라웠다. 공사 기간이 단축됐고 비용도 줄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변화는 언제나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시대를 잡는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익숙함과의 싸움이다. 젊을 땐 배우는 게 어렵지만 나이 들면 버리는 게 더 어렵다. 그러나 배운 걸 버리지 못하면 색을 담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컵과 같다.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도 담기지 않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빈잔이 되라. 그래야 새 물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경험, 기술, 인맥 모든 것이 한때는 자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묶는 족쇄인가? 50대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시기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 나는 50대 이후를 두 번째 청춘이라고 부른다. 몸은 늙었지만 생각은 다시 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인생 후반부에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다. 지혜는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 들어서 변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변하지 않는 게 더 부끄럽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파도 위에 있다. 그 파도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탈 수 없다. 새로운 균형,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시기에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가난으로부터 지켜준 유일한 무기였다.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그대의 삶은 여전히 20년 전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젊을 때 배운 습관과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은 이미 달라졌다. 50대 이후의 분은 새로운 자신을 다시 만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젊은 날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의 변화를 자랑하라. 그것이 진짜 어른의 성장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50대들이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려다 실패하는지, 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가난에 덫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겠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세 번째 실수다. 사람들은 말한다. 좋은 사람으로 살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하지만 나는 인생을 살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수없이 목격했다. 특히 50대에 들어서면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좋은 평판은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일보다 관계를, 결과보다 이미지를 우선하면 결국 방향을 잃는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늦게 깨달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평생 남 눈치를 보며 살았고 은퇴 후에도 남의 평가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 평가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았다. 젊을 때는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타인의 신뢰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다르다. 이제는 누가 나를 좋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았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늘 말했다. 회장님, 이런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꼭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은 잡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거다. 사람 말로 평가할 수 없다.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시간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인정에 목매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당장의 칭찬에, 당장의 평판에 매달린다. 그리고 결국 방향을 잃는다. 나는 젊었을 때 한 은행원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언제나 내 앞에서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늘 회장님께서 오르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가 처리한 일은 항상 느리고 결과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좋은 말은 신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심을 만든다. 그 뒤로 나는 좋은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을 택했다. 정직한 사람은 불편한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린다. 50대 이후의 인생에서 진짜 위험한 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좋은 척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 그랬다. 모두가 나를 칭찬하던 시절 나는 착각했다. 내가 옳으니까 다들 나를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떠났다. 그때 깨달았다. 인정은 바람과 같다. 불 때는 따뜻하지만 멈추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 후로 나는 남의 눈보다 나의 기준을 세웠다. 5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뭐 새로 하겠나? 이제 평탄하게 가야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비판받을까 두렵고 남들이 뭐라 할까 신경 쓰인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러나 안전한 길은 가난한 길이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숨기면 결국 삶이 작아진다. 나는 평생 비판을 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그 비판이 나를 키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욕한다면 그건 네가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다. 세상은 변화보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먼저 공격한다. 그러니 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자동차 회사를 세울 때도 모두가 반대했다. 회장님, 한국이 무슨 자동차입니까? 일본 차도 따라가기 힘든데요. 그 말이 내 귀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하는 거야. 모두가 반대할 때가 진짜 기회다. 나는 비판을 인정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결과로 답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던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인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구하는 게 아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젊을 땐 인맥이 자산이지만 나이 들면 짐이 될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라.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 가치가 맞는 사람과 함께하라.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평판이 아니라 실력을 쌓아라. 인정은 거울과 같다. 자주 들여다볼수록 자신을 잃는다. 하지만 실력은 나침반과 같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준다. 나는 내 주변의 50대들에게 자주 말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찾는다.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 올 때 그것이 진짜 부다. 남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인생은 늘 허기지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에 가치를 주는 인생은 배부르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지 않은가? 해야 할 결정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다. 진짜 어른은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결국 사람을 성장시킨다. 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의 기준이 당신의 재산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도 도전하고 싶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바로 네 번째 실수다. 두려움이 기회를 막고 편안함이 인생을 가둔다. 다음에는 그 두려움의 벽을 넘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훌륭한 성실함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의외로 단순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도 해보고 싶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실패하면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는 핑계고 두려움이 진짜 장애다. 50대가 되면 세상이 무섭다. 책임이 많고 잃을 게 많다. 하지만 잃을 게 많다는 건 이미 가진 게 있다는 뜻이다. 그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도전을 막는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지키려는 순간 잃는 게 시작된다. 나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은 도전을 했다. 모두가 멈추려 할 때 나는 시작했다. 모두가 안전을 찾을 때 나는 위험을 택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두려움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느냐 벽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늘 말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거기에 답이 있다. 1970년대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중동 사막에 진출했을 때였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에서 공사를 한다고요? 인력도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합니까? 모두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직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시작된 사우디 공사는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었다. 폭풍, 모래바람, 식수, 부족, 노동자들의 탈진.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두려움의 끝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결국 우리는 세계가 놀란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도전은 젊은 자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의무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미묘한 시기다. 젊음의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마무리의 시기로 착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50대야말로 도전의 황금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실패를 겪었고 인생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안다. 젊은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50대는 멈춤을 두려워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은 썩는다. 내가 회사를 키워가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유능한 직원이 도전을 두려워할 때였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위험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우리는 회사를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를 키우려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떠난 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려 하지만 나는 위험 속에서 길을 찾는다. 나는 두려움을 대하는 법을 평생 배웠다.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한번 넘어보면 그다음부터는 그 두려움이 작아진다. 두려움은 넘을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피할수록 커진다. 나는 인생을 통해 확신했다.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도전을 미루지 말라. 익숙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는가? 두려워서 잠을 설쳤던 적은? 50대 이후에도 그런 순간이 없다면 그건 위험한 신호다. 인생은 움직이는 생물이다. 정지하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붙잡아라. 거기에 인생의 새로운 문이 있다. 두려움은 항상 변장의 명수다. 어떤 날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날은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그 실체는 같다. 당신의 잠재력을 가두는 사슬이다. 물론 신중함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중함과 두려움은 다르다. 신중함은 계산하고 전진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계산조차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멈추는 건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내가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정부도, 은행도, 심지어 내 가까운 친구들조차 자동차는 일본의 전유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은 절대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 나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꾸었다. 그래, 네가 무섭다고 말하는 그 길을 내가 가보마. 그때마다 세상은 문을 열었다. 50대의 도전은 젊은 시절과 다르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운다. 세상은 당신에게 묻는다.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도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도전한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도전은 존재의 이유를 찾는 도전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도 내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너는 새로운 걸 시도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나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멈췄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계단이다. 올라가지 않으면 서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50대의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것을 변명으로 삼지 말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속삭여라.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한 발 내디더라. 단 한 발이면 된다. 그 한 발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꿈이 없는 사람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겠다. 아무리 용감하게 도전하더라도 돈의 흐름을 모르면 그 열정은 금세 사라진다. 다음 장에서는 돈을 모르는 50대가 왜 늘 가난을 되풀이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5번째 실수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정작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사실이 늘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똑같이 일하면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돈을 버는 법은 알지만 돈이 움직이는 법은 모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물과 같다. 흘러야 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움켜쥐려 한다.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일로만 돈을 벌려는 사람은 돈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 집착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속도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 푼 한 푼 모아야 했고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할 때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을 잘못 쓰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벌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버는 법보다 쓰는 법이 더 어렵다. 돈은 사람의 의식이 머무는 곳으로 흘러간다. 허영을 줬는 사람은 허영으로, 배움을 줬는 사람은 배움으로.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준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쓰는 시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함정이다.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젊을 때는 노동이 돈을 만들지만 50대 이후에는 생각이 돈을 만든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원칙을 지켰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업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돈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안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돈은 가만히 있을 때 썼기 때문이다. 나는 늘 새로운 길을 찾았다. 어떤 사람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 나이에 왜 또 새로운 투자를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사람도 죽는다. 나는 돈을 써서 일하게 한다. 나의 철학은 단순했다. 돈은 일꾼이다.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려 하지만 나는 돈을 고용했다. 그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다. 나는 한번 중년의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자식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대출금.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너는 돈을 일하게 한 적이 있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말했다. 너는 평생 돈을 위해 일했지만 돈은 한 번도 너를 위해 일하지 않았구나.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많은 50대들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이 움직인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머리가 움직여야 한다.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돈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건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나는 늘 현장을 다니며 느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움직인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은 기회를 잡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뒤늦게 후회한다. 1980년대 초 나는 중동공사에서 번 돈을 모두 새 사업에 투자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그 돈이면 평생 편히 사십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그 돈으로 조선소를 세웠고 자동차 회사를 키웠다.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써야 산다. 물론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다. 돈은 생각 있는 곳에만 머문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돈의 흐름을 만든다는 건 반드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 관계를 새로운 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30년 경력이 단순히 추억으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자산이다. 하지만 그것을 후배에게 전하고 글로 남기고 강의로 풀면 그것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자산화다. 돈의 흐름은 통장 속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으로 간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않는다.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일만 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서 밀려난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흐름을 잃었다. 세상이 변할수록 돈은 노력보다 이해력을 따라간다. 부자는 세상을 잃고 가난한 자는 세상에 휩쓸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다. 돈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불안하면 돈도 불안해진다. 두려워하면 돈도 멀어진다.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결과로 돌아온다. 돈을 목표로 두지 말고 결과로 받아들여라. 그 순간부터 돈은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버는 일보다 돈을 다루는 일을 더 어렵게 배웠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다루는 것은 철학이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철학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50대 이후의 부자는 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통해 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5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돈이 당신의 삶을 끌고 가는가 아니면 당신이 돈을 이끌고 가는가이다.
그것이 부와 가난의 갈림길이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을 이야기하겠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인생을 맡기는 부모들, 그들은 왜 결국 더 외롭고 가난해지는가? 그것이 6번째 실수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부모들을 보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자식이 다 컸으니 내 인생은 끝났지.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그 순간부터 진짜 가난이 시작된다. 인생을 자식에게 맡기는 사람은 결국 자식에게조차 외면받는다. 나는 부모로서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이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된다. 50대 이후에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나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 내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은 내게 많은 희망을 걸었다. 주영아, 너는 우리가 못한 걸 해라. 나는 그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깨달았다. 그 기대가 내게 책임감을 주기도 했지만 때론 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 다르게 가르쳤다. 아버지를 따라 하지 마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허락하는 용기다. 많은 50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얽매고 있다. 그들은 자식의 삶을 걱정하며 동시에 자신의 불안을 그들에게 떠넘긴다. 그러나 그 불안은 자식의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나는 자식에게 돈을 남기기보다 생각을 남기려 했다. 왜냐하면 돈은 쓸수록 줄지만 생각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말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 자신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다. 그런데 요즘 많은 50대들은 자식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감춰진 바람이 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돌봐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그리고 거래에는 항상 계산이 따른다. 계산이 들어간 사랑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한번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위해 일했고 자식 셋을 대학에 보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늘 외로워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나를 보러 오지 않아. 그는 그렇게 한탄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는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그는 잠시 침묵했다. 항상 피곤한 모습, 항상 걱정하는 얼굴이었겠지. 나는 말했다. 그래, 그들은 너를 존경하지만 너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는 부모가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자식은 자연스럽게 닮는다. 나는 늘 말했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교과서다. 자식에게 성공을 가르치려면 먼저 스스로 성공해야 한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모습이 진짜 성공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선택에 간섭하고 그들의 길을 대신 결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말한다. 내가 다 너를 위해 그랬는데,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실수를 허락해야 한다.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나이가 들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완성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걸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성장의 증거다. 나는 어느 날 새벽 작업장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날은 막내 아들이 유학을 떠난 날이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시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그래,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가 왔구나.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 그 한 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50대 이후에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식에게, 사회에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자립한 사람을 존경한다. 반면 기대는 사람을 동정한다. 동정은 존경의 반대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느꼈다. 의존하는 사람은 늘 불안했고 자립한 사람은 늘 당당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도 자식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 믿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부터 버려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다. 대신 부모가 스스로를 부양할 줄 아는 시대가 온 것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지 않듯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 그것이 새로운 세대의 약속이다. 사랑은 끝없는 희생이 아니다. 사랑은 독립을 주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 없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가족은 함께 걸어가지만 각자는 자신의 길을 간다. 당신의 길을 잃지 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한 덫이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덫이다. 바로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감옥이다. 많은 50대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이다. 그러나 자존심을 지키려다 인생을 잃는다면 그건 어리석음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변화를 막는 자존심의 위험에 대해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심이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시한다. 사회에서 쌓아온 명예, 직장 내의 위치, 친구들 사이의 자존감, 그것들이 자신을 지탱하는 줄로 착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존심은 젊을 때의 갑옷이지만 늙어서는 쇠사슬이 된다. 50대 이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이다. 젊었을 때 나는 누구보다 고집이 셌다. 현장 일을 하면서 내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의 조언을 무시했고 손해를 봐도 내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 자재 납품이 지연된 일이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거래처 사장을 불러 꾸짖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던 신용이요? 그 사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다 잃는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그날 이후 나는 생각했다. 완벽하려는 자존심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50대가 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 어려워진다.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인데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온다. 하지만 세상은 그 순간부터 당신을 뒤로 밀어낸다. 자존심은 배움의 문을 닫는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늙는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늙는다. 나는 나이 들수록 더 배우려 했다.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었고 신입 직원에게 의견을 구했다. 처음에는 그게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 일본의 큰 기업과 협상을 하던 기억이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앞섰다. 회의 첫날 그들은 오만하게 굴었다. 통역을 통해 현대는 아직 멀었다고 했다. 내 안에서 자존심이 끌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대신 조용히 그들의 기술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결국 우리는 기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일본 측은 결국 손을 내밀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자존심을 참으면 자존감이 자란다. 순간의 감정보다 긴 호흡의 승리가 중요하다. 많은 50대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변화할 때 체면이 깎일까 봐 두려워한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우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비웃음은 잠깐이지만 배움은 평생 간다. 나도 새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런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남의 눈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경험도 있다. 은퇴한 후 사업을 접은 한 지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아무 일도 못하겠어. 나보다 어린 사람 밑에서 일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 체면이 바로 내 인생을 가두는 감옥이야. 네가 스스로 만든 감옥.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달 뒤 그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직접 손님을 맞고 커피를 내렸다. 사람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불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젠 늦게라도 내 인생을 산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체면을 버리니
진짜 얼굴을 찾았구나. 50대 이후의 인생에서 진짜 부자는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존심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자존감은 자신에게 쌓이는 것이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체면을 위한 건가? 아니면 성장하기 위한 건가? 대답이 전자라면 나는 그 길을 버렸다. 체면을 지키는 순간 나는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교만한 자는 결국 그 변화에 짓밟힌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다. 나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태도가 나를 살아있게 했다. 나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움의 자세를 다시 세워라.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다. 배우기를 멈춰서 죽는다.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그 길의 첫걸음은 체면을 버리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인생은 늘 불안하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고요하고 강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자존심은 버려도 품격은 남는다. 자존심은 사람의 겉을 지키지만 품격은 사람의 속을 지킨다.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을 단단히 다질 때다. 겸손 속에 담긴 품격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실수다. 돈보다 명예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감사다. 그것을 잃는 순간 인생은 이미 가난해진다. 다음 장에서는 왜 감사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가난한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며 깨달았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진짜 부는 감사에서 온다. 나는 젊었을 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에 나는 늘 더 큰 목표, 더 큰 이익, 더 큰 성취를 쫓았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공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웃음이 줄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가진 것을 세는 데 익숙했지만 받은 것을 세어본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훈련이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이미 인생의 중심을 잃은 사람이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다. 땀을 흘리고 손에 굳은 살이 밝히며 먼지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노동자에게 물었다. 너는 힘들지 않느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힘들죠. 하지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이 울렸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감사는 가진 자의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언어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 함께 밥을 먹는 가족,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여전히 배울 수 있는 하루, 그것이 인생의 진짜 자산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돈으로 안심하고 현명한 사람은 감사로 안심한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늘 비교 속에서 산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나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다. 비교의 끝에는 항상 불행이 있다. 반면 감사는 현재를 완성시킨다. 나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말했다. 남의 회사를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 잘해보면 된다. 그 말은 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나는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했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겨울 공사 현장에서 큰 폭설이 내렸다. 기계가 멈추고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왜 하필 오늘인가? 그때 내 옆에 있던 현장 소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그래도 눈 덕분에 내일 콘크리트 품질이 더 좋아질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이유를 찾는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이 감사의 힘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젊을 때는 불만이 에너지가 되지만 나이 들면 불만은 독이 된다. 불평은 사람을 늙게 하고 감사는 사람을 젊게 한다. 나는 실제로 보았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표정이 굳고 말이 거칠어졌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눈빛이 맑았다. 인생은 결국 마음의 표정으로 드러난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감사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IMF 때도 오일 쇼크 때도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위기에도 분명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위기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감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짓는 마지막 기준이다. 돈은 사라질 수 있다. 건강도 잃을 수 있다. 명예도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실패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바꾼다. 나는 어느 날 밤 오랜 친구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자식들도 바쁘고 돈도 예전 같지 않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오늘 하늘을 봤나?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늘이요? 아니, 그럴 여유가 없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문제야. 인생이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하늘을 본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확신했다.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없다면 찾아보라.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한마디, 살아 숨쉬는 공기, 그리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는 새벽의 첫빛과 같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 한 줄기 빛이 세상을 다시 깨운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부는 바로 평온이다. 그리고 평온은 감사에서 피어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잃고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얻는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부과된다.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라. 일할 수 있다면 감사하라. 혼자라도 감사하라. 그것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나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깊이 감사하느냐의 싸움이다.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의 평온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다. 감사는 부의 마지막 원천이다. 돈이 사라져도, 젊음이 사라져도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당신이 오늘 감사할 줄 안다면 내일은 반드시 더 나아진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부자의 마지막 법칙이다.